3인칭 시점으로 캐릭터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X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캐릭터의 로컬 좌표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월드 좌표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좌표축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1인칭 시점 캐릭터 제어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캐릭터의 자식으로 고정거리 뒤에 카메라 게임 객체를 두는 것입니다. 회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우측으로 회전하게 되면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카메라도 같이 이와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후에 캐릭터를 직진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좌측으로 옮기게 되면 캐릭터를 왼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캐릭터 앞쪽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면 캐릭터를 움직이지 말고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우스가 방향을 이동시켰다면 키보드는 로컬 좌표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마우스를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G축이 되는 것이죠. 왼쪽을 누르게 되면 월드 좌표를 기반으로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로컬 좌표적으로는 이쪽이 X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에 대해서 이 로컬 좌표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은 1인칭 캐릭터 제어에서 이미 소개를 드렸고 마우스에 붙이는 스크립트로 마우스 룩과 캐릭터에 붙이는 플레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이전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방식을 그대로 쓰는데 몇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사용했던 캐릭터 컨트롤러입니다. 여기 있던 카메라를 3인칭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뒤로 옮겨줍니다. 이 카메라에서 보는 영상이 여기에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게임 화면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카메라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뎁스를 메인 카메라의 것보다 높은 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카메라의 뎁스를 2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게임부의 영상이 카메라 게임 객체의 영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에는 1인칭 컨트롤러에 썼던 마우스 룩 스크립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게임 객체도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옮기면 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씬뷰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요.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면 이 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직진을 하게 되면 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이 좌표축은 글로벌 좌표축을 중심으로 보이게 해놨는데 이걸 로컬 좌표로 바꿔보시면 오른쪽 키보드 누르면 이 빨간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앞뒤로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이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우로 이동하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거리가 1이고 여기 거리가 1이라면 이 거리는 루트 2가 되니까 1.4 정도가 됩니다. 즉 40%나 더 많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의 이동 속도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키보드 2개를 눌러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대각선 방향일 때, 키보드는 아니라 게임패드 같으면 좀 더 다양한 방향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 단방향보다 복합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바람직하죠. 현재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X축과 G축으로 움직인 거를 getAxis 함수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로컬 좌표로 이동할 벡터 값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의 move 함수에 그 이동량을 넣어주게 되죠. 이 경우에 만약 위쪽 화살표만 누른다면 getAxis horizontal은 0이 되고 getAxis vertical은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어마운트는 0, 0, 1이 되죠.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브 어마운트 벡터의 크기 값을 구하면 1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위쪽과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X값도 1이 되고 G값도 1이 되죠. 그래서 move moment는 1, 0, 1일 값을 가져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이쪽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길이가 1.4 정도 값이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이동하는 거리가 1.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move 함수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단방향으로 갈 때랑 복합 방향으로 이동할 때랑 이동 거리가 다르게 됩니다. 방법 1의 거리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해결 아이디어는 move amount 벡터를 정규화시켜서 크기를 항상 1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move amount의 크기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경우죠. 이것을 normalize 시키면 크기가 1로 만들어 줍니다. 이 경우는 X와 이 G축이 0.7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각선 길이는 길이가 1이 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move amount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는 정규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만 move amount의 크기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move amount 벡터 값이 이 G축으로 0.5 00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normalize 하게 되면 크기가 커져서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0.5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속도가 2배 빠른 1만큼 이동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경우 2와 같은 경우에는 0.5만큼만 이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방법이 정규화하기 전에 크기를 magnitud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크기를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동할 벡터는 magnitude와 정규화한 것을 제가 브래킷을 쓴 move amou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magnitude 곱하기 정규화된 move amount 벡터를 곱한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이때 중요한 점은 magnitude의 값은 최대 1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위의 move amount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에 magnitude를 계산하면 원래는 1.4지만 magnitude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normalize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magnitude와 정규화된 move amount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길이는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move amount의 크기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magnitude 크기를 구하게 되면 0.5니까 0.5가 되게 되죠. 그리고 normalize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1의 크기를 갖는 벡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magnitude를 곱하면 magnitude가 0.5니까 이 1이 0.5로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agnitude 곱하기 정규화된 move amount는 이와 같은 벡터가 되게 됩니다. 경우 1이나 이와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이동 거리가 1보다 작거나 최대 1이 되게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경우 2의 경우를 스크립트 코드로 나타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코드에서 move amount 벡터의 magnitude 값을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 벡터의 magnitude property를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클 수가 있죠.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는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쓰려면 이와 같이 써도 됩니다. mathf.clamp01 그리고 magnitude 인자를 주어지면 이 clamp 함수는 0하고 1 사이 값으로만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자값이 만약에 1.2가 되게 되면 1.2보다 작은 가장 큰 값이 1이죠. 그래서 1이 되게 되고 만약에 magnitude가 마이너스 0.2라면 마이너스 0.2보다 큰 0에서 1 사이 값은 0이죠. 그래서 0이 되게 됩니다. magnitude 값은 사실 음의 값은 가질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드를 써도 되고 함수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magnitude를 구했으니까 이 move amount를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이 벡터3에 노멀라이즈 함수를 호출해주면 노멀라이즈 된 벡터 값이 move amount에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동하는 것은 매그니튜드에다가 노멀라이즈 된 move amount를 곱해준 것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 이렇게 변형된 스크립트는 플레이어 무브먼트 v2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제거하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v2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v2 스크립트는 기존 코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그니튜드 값을 구하고 무브먼트를 노멀라이즈 시킨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그라운드 체크도 연결시켜 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 2, 1, 2 이번에는 대각선입니다. 1, 2 이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간에 항상 시간당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 1의 추가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점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들고요. X축으로 20, Y축으로 9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벽으로 다가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앞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겠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트덕거리는 거 보셨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울렁거리는 이유는 이 캐릭터가 꼭대기 쪽에서 한번 터덕거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캐릭터 컨트롤러의 슬로프 리미트와 스텝 옵셋의 설정값 때문인데요. 조금 뒤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 앞에서 점프한 후 직진이나 점프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 움찔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프 높이가 벽 높이 근처로 다가가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벽이 있을 때 캐릭터가 지상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벽의 높이와 가까워지게 되면 만약에 이 높이가 스텝 옵셋 이하가 되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근처로 오게 되면 올라가지는 못하면서 터덕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로프 리미트 이하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죠. 이 높이와 근처로 갔을 때 터덕거리는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점프했을 때는 이 슬로프 리미트와 스텝 옵셋을 0으로 만들어주고 땅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원래 값을 복원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크립트 코드에서 시작을 할 때 오리지널 값을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땅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스텝 옵셋과 슬로프 리미트를 0으로 만들어주고 땅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시 오리지널 값을 복원해 주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에 플레이어 무브먼트 v2 스크립트를 제거를 합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v3 스크립트를 여기에 붙입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v3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오리지널 스텝 옵셋과 오리지널 스텝 슬로프를 저장하기 위한 두 개의 멤버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터에서 캐릭터 컨트롤러의 스텝 옵셋과 슬로프 리미트 값을 여기에 저장시켜 주도록 만듭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땅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즉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캐릭터 컨트롤러의 스텝 옵셋과 슬로프 리미트를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공중에 있다가 땅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스텝 옵셋과 슬로프 리미트를 오리지널 값으로 복원시켜 줍니다. 플레이 무브먼트 v3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 값으로 넣어주고 그라운드 체크도 연결시켜 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벽 쪽으로 가서 계속 앞쪽으로 가는 키를 누르고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덕거리는 현상이 보이지가 않죠. 방법 1에 선택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출발하거나 멈출 때 가속도를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input.getAxis를 썼습니다. 그런데 getAxis 롤을 하게 되면 바이너리 값으로 0, 1,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값만 나타납니다. getAxis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getAxis에서 인풋 설정에서 그래비티 값을 조정을 하면 가속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풋 설정에서 허리잔트를 예를 들면
그래비티를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으로 하게 되면 중력이 6배 이상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빠르게 멈추고 실습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하나둘 복사를 합니다. 복사된 캐릭터는 플레이어 무브먼트 V3를 제거하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V4 스크립트를 연결합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V4 스크립트는 V3 스크립트랑 동일한데 이 부분만 다릅니다. V4는 getAccess raw 함수로 xg 값을 받고 V3 스크립트는 getAccess 함수로 xg 값을 받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V4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 값으로 연결해주고 그라운드 체크도 맞게 연결해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오른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getAccess raw 버전을 쓰는 것은 곧바로 키보드에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가속도를 붙이면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죠. 이번에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인풋 항목에 horizontal axis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21로 7배로 올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ertical도 21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이전보다 중력이 7배 늘었기 때문에 힘을 가해도 조금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위로 조금 늦게 따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래로 아까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버전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월드 좌표에 기반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무대와 캐릭터를 고려해서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거나 캐릭터를 따라다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카메라는 캐릭터의 뒤쪽에 항상 위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의 상대 좌표로 이동하게 만들면 조작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상대 좌표가 아닌 월드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키보드 상하 좌우에 따라서 X축과 G축으로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서 무브 마운트를 기존의 로컬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을 이와 같이 월드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제 제어 방법 2의 회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이 방향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캐릭터에 네모코가 있는 방향이 G축 방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를 누르면 이 캐릭터가 이와 같이 회전을 해서 이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렀을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ve Amount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쿼터니언의 룩 로테이션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값을 갖습니다. 하나는 G축을 일치시킬 벡터를 적어줍니다. 우리에서는 move amount를 인자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캐릭터의 위쪽을 가르치는 벡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G축이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키를 누르면 Move Mount 벡터가 1, 0, 0가 되죠. 그러니까 Move Mount는 이쪽을 가르치게 되고 이 G축이 이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Y축 위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을 벡터 3.up을 했으니까 위를 가르치는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축이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방법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오른손 규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펴시고 검지손가락이 첫 번째 인자로 해당되는 포워드 방향, 즉 우리에서는 무브먼트 값을 이 포워드로 줬습니다. 그리고 중지에 해당되는 방향이 두 번째 인자로 된 이 어볼드 벡터를 여기에 줬습니다. 이 경우에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엄지 방향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이쪽 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갖다 대시고 중지 손가락을 두 번째 인자가 벡터 3.up이니까 중지 손가락을 이 녹색 업 쪽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손목을 좀 뒤집어야 되죠.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엄지 손가락이 이쪽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위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사실 이 방향과 이 방향에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 방향이 다시 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쿼터니언 룸 로테이션은 두 개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G축을 정렬시킬 방향, 두 번째 인자는 어월드에 해당되는 방향. 그렇게 되게 되면 X축은 이 두 개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이 캐릭터가 곧바로 이 방향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서히 트랜지션이 돼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원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위한 코드가 이 라인입니다. 쿼터니언 클래스의 rotate towards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세 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 번째 인자는 시작각, 두 번째 인자는 목표각, 세 번째 인자는 최대 이동할 수 있는 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트랜스포먼션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캐릭터 게임 객체의 로테이션 각이 되죠. 현재 만약 이 부분이라면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 로테이션은 이와 같이 이쪽 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타임 닷 데이터 타임을 곱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로테이션 스피드만큼 회전하게 되겠죠. 만약 이 값이 10이 됐다고 그러면 10도만큼 회전하게 될 것이고 다음 업데이트 루틴에서 또 10도만큼, 그 다음에서 또 10도만큼 이와 같이 서서히 회전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니까 이 벽으로 쓴 큐브 게임 객체를 디세이블 시키고 캐릭터 게임 객체의 플레이어 무브먼트 V3 스크립트를 제거를 합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W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기존의 플레이어 무브먼트 V3 스크립트에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고 초당 720도를 돌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컬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3개 좌표를 기준으로 돌도록 수정을 했고 이 각도를 목표로 회전하도록 하는 코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연결해주고 그라운드 체크도 연결해줍니다. 우리는 메인 카메라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는
디세이블 시켜도 되고 아니면 뎁스를 -2로 해서 메인 카메라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만들면 메인 카메라에 있는 영상이 나타나죠. 요거를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마우스 룩은 꺼두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키보드로 왼쪽으로 올리면 이 보다시피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쪽, 아래쪽. 잘 회전을 하죠? 또한 이 코가 회전하는 것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어 방법 2를 위한 카메라 제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정적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대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를 고정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게임 종류에 따라서는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동적 카메라 배치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를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데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시네머신 패키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최소 기본 사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네머신은 먼저 시네머신 패키지를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메뉴에 시네머신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Create Virtual Camera로 하게 되면 계층창에 이와 같이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게임 객체에는 시네머신 Virtual Camera라는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이 씬 내에 있는 이러한 카메라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이 되도록 해주면 이 메인 카메라가 로테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텔리전트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에 몇 가지 핵심되는 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follow 항목은 어떤 게임 객체를 따라다닐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이해에서는 이 캐릭터 게임 객체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것을 여기에 연결시켜 줍니다. 루켓은 만약에 이 카메라가 쳐다보는 게임 객체가 있다면 그거를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게임 객체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이 follow만 설정을 하고 루켓은 넣지 않습니다. 이 바디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프레이밍 트랜스포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게임 객체를 선택하면 게임 뷰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프레이밍과 노란 점은 설정을 위해서 편의상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로우하는 게임 객체와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 있도록 설정하느냐는 카메라 디스턴스 항목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현재 15로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10이 되고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면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캐릭터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노란 섬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이 노란 점이 이 캐릭터 중심을 가리키게 만들어 줍니다. 댐핑은 0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 캐릭터를 움직이자마자 곧바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댐핑 값을 0 이상인 값을 주게 되면 캐릭터를 움직이자마자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댐핑 값이 클수록 좀 부드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에서 시네머신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메뉴에 시네머신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메뉴에서 Create Virtual Camera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게임 객체는 시네머신 Virtual Camera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고 이 스크립트는 메인 카메라에 시네머신 브레인이라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추가시켜 줍니다. 이 버추얼 카메라를 조작하면 결과적으로 메인 카메라를 조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게 될 캐릭터는 이 게임 객체이니까 이것을 팔로우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 결과 메인 카메라가 이 캐릭터 게임 객체를 따라다니도록 위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바디를 트랜스포저로 되어 있는 것을 프레이밍 트랜스포저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로테이션을 45도만큼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45도 아래로 캐릭터를 내려다보는 각도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현재 댐핑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디스턴스를 줄이거나 늘리면 캐릭터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움직이면 이 노란 점이 이 캐릭터를 따라갑니다. 이 댐핑이 1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댐핑을 0으로 바꾸게 되면 움직이자마자 바로 따라갑니다. 보이시죠? 이외에도 시네머신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3인칭 시점 캐릭터 컨트롤러로 로컬 좌표축에 기반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1인칭 시점 캐릭터 컨트롤러에 기반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 좌표에 기반한 제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